네, 오래 기다렸죠? 미안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쓸쓸하고 울적한 오후입니다. 음, 네, 그럴 때 있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뒹굴뒹굴 하다가 또 마음이 휑하니 예, 찬바람이 지나가고 할 때. 뭔가 해야지 마음 먹고 앉았는데 생각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해 내달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음, 내가 요즘 그래요. 가을 타는 건가? 겨울을 타는 건가?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가 않죠. 음, 끝까지 건강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 한국 현대 소설의 작가 현장 10번째 강의입니다. 이 미뤄지다 보니까 주말까지 넘겨버렸어요. 오늘 10강하고 이번 주 안에 11강 업로드 하겠습니다. 음, 마치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을 것 같으니까 어, 아직 못 읽은 학생들 열심히 부지런히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정다산 잘 따라오고 있죠? 민동후, 박서영, 서하진, 송하현.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음, 이 종강 모임을 만선호프에서 조촐하게 가지려고 했는데 번개를 통해서 이런 추세면 어려울 것 같죠. 이담해 힘내세요. 주호영, 강혜린, 김하은, 고은서, 음, 고은서, 김성호, 구한울, 유경민, 한치웅, 최동령, 최경민. 아마 동령 씨하고 경민 씨는 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시선을 마련하는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 강의가. 그리고 이번 학기 화산도를 읽는 과정이 말이죠. 끝까지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김세빈, 정원석, 김진현, 진현씨 힘내세요. 이성은, 네. 20장 그 발표, 이성은, 우리 성은씨 발표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발표가 좋으면은 제가 강의할 게 별로 없어요. 아, 오늘도 보면은 이 슬라이드는 많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개요가 있고요. 오역의 조국을 어찌할 것인가. 서북의 조종자. 이태수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비판. 탕진 소유로부터의 자유 니힐리즘. 이 부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30만 원의 의미. 소파의 사상. 이 얘기는 좀 집중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새끼, 신세기 사건, 애국자금, 굴욕의 감정. 그리고 친족회의, 결혼선은 양자수용. 다 읽어온 이 동지들은 무슨 얘기인지 어렵지 않게 감을 잡았을 줄 압니다. 가능하면은 너무 지리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어,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럴 때도 있죠, 뭐. 그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세빈 씨 그렇죠? 잘 되다가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휘청할 때가 있죠. 우리 삶도 그래요. 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다리가 턱
칸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자, 서울, 제주 8월 달로 뛰어서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로 접어듭니다. 이제 11월 가야 돼요. 8월 24일에서 9월 4일까지 17장은 서울에서 목포를 거쳐 제주로 오는 과정이죠. 또 제주에 와서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들은 이방근, 문난설, 오남주, 나영호, 양준호와의 그 대화, 토론이 길게 이어지죠. 17장과 18장에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방근, 문난설, 오남주가 기차를 타고 목포로 내려오죠. 나영호까지 넷이 목포에서 복례여관에 묵습니다. 그리고 목포항에서 공비 이송하는 장면을 보죠. 제주도에서 체포된 따옴표 친 공비입니다. 이 공비에 대해서 이방근이 대단히 분노하는 장면 우리 읽었었죠. 택시 기사와의 대화에서 읽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비적을 합쳐서 만든 말인데 이 모욕일 수밖에 없지. 이 공비로 명명된 사람들이 이송하는 모습 보이죠? 그 중에 이방근의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사람은 적기 사건 때 그 적기를 개양한 그 건축과 직원으로 밝혀지죠. 그리고 17장에서 대단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 장면이 바로 거센 비 내리는 바닷가를 걷는 부분이 있죠. 이방근과 나영호와 문난설 셋이서 이 비에 젖은 남녀, 특히 이방근과 문난설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 오는 날 이 스웨터와 30만 원을 가지고 양준호를 찾아가죠. 30만 원의 의미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달현의 음모, 유달현과 정세용의 음모. 앞에서부터 계속 어떤 추리소설 기법을 통해서 계속 암시를 했었습니다. 심리 스릴러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 심리적인 이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쭉 스릴 있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느린 속도로 우리에게 서서히 꺼내 보여줍니다. 이제 21장, 22장 가면은 이제 대단원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이 소설을 읽는 절정에 도달할 겁니다. 그 맛을 우리 함께 다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힘내기 바랍니다. 18장은 29일에서 9월 4일 제주입니다. 이방근을 따라가죠. 제주 박삼봉의 하숙집에서 박삼봉과 얘기를 쭉 주고받죠. 이 유달령과 정세용의 관계를 파고듭니다. 옥류정 사건이 있었죠. 제2의 신세기 사건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 성은씨 발표가 성은씨 발표가 아닌가? 이 발표를 누가 했더라? 18장 발표한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줄 압니다. 이방근의 집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특히 친족회의, 그리고 이방근과 문난설의 미묘한 이 밀당, 이 의미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볼게요. 옥류정 사건이 있고요. 서북을 맺히죠. 제주새끼라고 하고 이 옥류정 여성들을 뭐 추행에 가깝게 취급하는 걸 보고서 유도 선수이기도 했던 한때 유도를 했던 이방근이 맺히기를 합니다. 그 대가는 애국자금으로 이어지죠. 이 부분 뒤에서 보겠습니다. 문난설, 나영호, 박상봉, 유달현, 정세영 다 익숙합니다. 이태수가 있고요. 이경수 그 어른이죠. 장로라 그러는데 장로란 말은 일본어 쓰는 말이고 우리는 장로란 말은 개신교에서 주로 쓰죠. 그냥 어른, 집안 어른
이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장로라고 꼭 합니다. 좀 낯설어요. 그리고 친족회의란 말 잘 안 쓰죠. 문중회의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중회의와 친족회의를 함께 쓰는 것 같은데 문중회의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그 친족들이 문중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방근의 육촌형인 상근과의 약간의 실랑이도 있죠. 부엌키가 귀환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부엌키의 귀환. 그리고 이방근이 정세용을 찾아가서 신문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정세용을 신문하는 핵심이 뭐죠? 바로 4.28 평화협상을 파괴하는데 정세용이 공작을 했다는 것이지.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이제 어떻게 이게 마무리 이어지는지. 이방근의 이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이방군과 문난설의 어정쩡한 동침, 어정쩡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밀서, 편지를 잃어버린 사건도 있고 그러죠. 아주 미묘한 심리적인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친족회의에서 결혼 얘기 기억나죠? 문난설의 이름을 빌려서 결혼하겠노라고 선언을 하지. 아들 얘기 나오고 하자 내가 종마냐 하면서 양자를 드리려면 드려라. 이제 가족까지 이제 자신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족이 자신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족주의에 포획되지 않겠다는 이방근의 이 결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탕진하죠.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근이 갈 곳이 어디인지 조금은 그 방향이 보이나요? 자, 그러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죠. 오욕의 조국을 어찌할 것인가. 이 얘기 참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목포항에서 공비송 장면이 있었죠. 자, 이 부분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겠습니다. 일단 읽고 보죠. 갑자기 어른 줄줄이 묶인 대열 위에서 유언의 희고 투명한 얼굴이 어른거리는지라 이방근은 반쯤 감고 있던 눈을 떴다. 이 유언이 이 게릴라나 또는 이런 그 혁명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방근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셈이죠. 유언은 당연하게도 이방근을 비추는 중요한 거울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자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방근은 머릿속에서 얼굴을 감춘 남자의 모습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마치 적을 앞에 두고 급히 도망치듯 억지로 여동생을 일본에 보내려 한다는 떳떳지 못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 얘기, 우리 유언의 유학 문제, 도망인가 탈출인가 도피인가 여러 고민들이 있었죠. 뒤에까지 이어집니다. 우상배의 배를 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17, 18, 19, 20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결론을 앞당겨서 얘기하자면은 9월 3일로 예정된 우상배의 배를 타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여동생의 유학 문제가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길게 서술되어 있는지 알겠죠? 이방근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방근이 제주나 아니면 이 조국 조선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일본으로 갈 것인가 그 고민들을 이혼의 유학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대단히 치밀한 서술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유학이라는 대의명분, 명분까지는 내세우지 않더라도 갈만한 조건이 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자들도 무리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무리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으로, 되게 밀항이니까 이 오욕의 조국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승지나 이방근이나 양준호가 해방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각별한 어떤 의욕이랄까 희망이 있었겠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겠다라는. 그런데 정치 일정을 보니까 서서히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새로운 나라는커녕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자들이 이승만과 함께 권력의 맨 앞자리에 포진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서 절망한 거지. 뒤에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이 절망한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제주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한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제주뿐만 아니고 한반도로 들어왔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멸을 품고 오욕의 땅, 정말 치욕의 땅이죠. 치욕의 땅이었던 일본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오욕의 조국을 탈출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특히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와 오사카는 각별하게 가까웠었잖아. 우리 군대환 기미가요 마루 기억나요? 배가 오가게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는 길이 막히니까 밀항할 수밖에 없겠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지배했던 나라 일본으로, 그렇게 조선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그 비애랄까요? 고통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쭉 보셔야 됩니다. 이유원의 유학과 탈출 욕망, 어떻게 심리적인 저 밑바닥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충돌하고 있는지, 이방근의 어찌 보면 비겁한 모습까지도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누이 동생과 함께, 또는 누이 동생을 보살핀다는 명목이긴 하죠. 누이 동생을 보호하러 자신도 일본으로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방근의 그 심리 상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배운 것, 가진 것을 어떤 식으로든 쏟아부어서 기여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양준호나 남승지나 강몽구나 이런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저항운동으로 나섰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권력에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방금처럼 이런저런 고민에 휩싸이겠습니까? 어느 쪽일 것 같은가요? 실존적 고민이 뒷받침돼야 인물들의 내면 풍경을 저 깊이까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오욕의 조국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새로운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줄줄이 굴비처럼 묶여서 나오는 장면을 본 이방근의 참담한 심경 그려지죠? 계속 보겠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구애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도 담당 교수인 하동명과 함께 여동생을 설득할 때는 약간 떳떳지 못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말들이 어떤 함의가 있는지. 그래서 애써 눌러봤는데 이제 목포까지 와서 확실히
도망을 의식하는 이 감정의 반란은 견디기 어렵다. 도망을 의식하는 거죠. 정말 내가 저 줄줄이 묶인 대열에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 공포가 있을 거 아닌가. 자기는 이미 이리저리 찍힌 불순분자이기도 하죠.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아버지의 백으로, 돈의 힘으로 어느 정도 견디고 있는 셈이잖아. 그렇지? 정작 자신이 체포돼서 저런 꼴을 당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도망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때 이 감정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 감정의 반란을 견디기 힘들었겠지. 이 긴장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일본이든 어디든 일본을 거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여기 머물러서 이런 굴욕을 자초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정중하게 묻습니다. 이방근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제 점점 궁금해지죠. 이방근의 심리적인 이 변화, 심리적 동선이라고 하죠. 동선이 참 문제적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서북의 조종자. 이건 뭐 워낙 쉽습니다. 앞에서 쭉 해왔으니까 간단하게 읽고만 갈게요. 앞에서 그 서북청년단이 경찰관 500명으로 뭐라 그러죠? 충원되는 과정들 다 봤었지. 그리고 그 500여 명의 경찰로 충원된 서북들이 제주도로 파견되는 과정들도 우리 봤었습니다. 그러면 서북의 조종자가 누군지 이제 명시적으로 작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방근이 나영호에게 하는 말입니다. 4.3이 일어난 큰 원인 중 하나가 서북이다. 이제 알겠죠? 서북의 약탈, 우리 독고다이 얘기 나왔었죠? 약탈과 억압, 폭력, 강간 이걸 못 견딘 거죠. 빨갱이 사냥. 이게 서북 4.3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이북의 육친과 고향을 버린 채 목숨을 걸고 도망쳐온 만큼 이남에서는 특히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복수하려 하지. 이런 이 복수를 충동질하는 세력들이 있죠. 대부분 친일 세력들과 친일 세력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들, 또 교회들,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세운 유명 목사들, 한경직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런 사람 되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 서도 지방, 서북 지방이 기독교가 융성했었어요. 얘기하려면 길어지는데 오산 이런 곳 있죠. 기독교가 융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오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원한 같은 게 뼈에 사무쳤겠지.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을 부채질하는 하나의 본산 역할을 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참 뿌리 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세력들이 바로 친일 협력 세력과 결합합니다. 이게 한국 현대사를 끌어온 주류들입니다. 주류들. 그들은 북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고향을 빼앗긴 실향민으로 무소불위, 못할 것이 없다고 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들은 언제나 굶주렸기 때문에 굶주린 승냥이처럼 사나워져 있다가 먹이에게 달려드는 거야. 광주 민주항쟁 때 기억나죠?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 군인들을 정말 굶주리게 해놓고 살기 등등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온갖 잔혹한 짓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
군인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 병사들이야. 그리고 북한에서 월남한 그 청년들이 무슨 큰 잘못이 있겠어요? 그걸 조종하는 그 세력들 있죠. 증오와 적대감으로 이, 이 무장시켜서 한국 사회를 아주 극한적인 대립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들이 문제이지. 물론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지성은 갖고 있어야 됐었죠. 그런데 보다시피 서북의 경우 몇몇 사람들 빼고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이, 이 폭력의 이 전진 부대로 배치한단 말이야. 누가 나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게다가 간부 외에는 글자도 몰라. 실제로 무섭다고. 무엇보다도 법에도 없는 경찰권을 부여받고 무보수라는 점이 특징이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약탈해라 이거지. 이건 정복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옛날 전쟁에서 어떤 도시를 정복하면은 이 굶주린 병사들에게 갖고 싶은 만큼 다 약탈해도 좋다라고 하잖아. 그거하고 다를 게 뭔가 이게. 미 군정 시절부터 중앙군정청 미군이죠. 중앙군정청 경무부장인 어, 미군정 중앙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의 발상이다. 이 조병옥을 둘러싼 얘기가 있는데 나영호가 조병옥은 친일파가 아니잖아 이러죠. 근데 그 패거리들을 대변하는 인간이다 이러죠. 이 조병옥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해서 이승만 정권 말기에는 이승만과 대립하기도 하죠. 그리고 60년 그 선거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죠. 근데 선거 직전에 죽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이 조병옥은 경찰을 총괄하는 사령탑에 있을 때 정말 악랄한 짓을 했죠. 먹이를 주지 않고 굶주려 사내답게 만든다. 그런 다음 뭔가의 사냥도구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 서북에서 온 청년들은. 제주도에 많은 서북을 보낸 것도 그였어. 그자는 친일파 집단 한국민주당의 간부다. 이 민주당이 나중에 이제 나뉩니다. 예, 진보적 민주당과 보수적 진보당으로 나뉘죠. 뭐 여기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만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우리 당의 역사에서. 너무 길어질까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실은 한민당이 뿌리예요. 지금 민주당도. 여기서 갈라져 나간 세력들이 또 이제 자유당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저쪽 그 정당 이름이 뭐야? 국민의힘이야? 국가힘이야? 그쪽 정당의 계보를 이어가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라인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한국민주당의 이 진보적인 세력들이 현재 민주당의 뿌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됐죠? 예, 서북의 최종 조종자를 끝없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봐야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태수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비판. 이 부분은 국강이죠. 국강에서 한성규와 윤봉 한성일보 기자 윤봉의 논쟁, 제주 동양에서 벌어졌던 논쟁을 통해 봤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화산도 전체를 통틀어서 작가의 친일 비판은 대단히 그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극이 바로 친일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데서 발견하고 있죠. 이태수의 이 비판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규의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초록은 동생이니까. 초록은 동색입니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신의 권력, 식민지 시대 때 가지고 있던 권력을 지속시키고 싶어 하죠. 계속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친일 문제가 사라져야 되지. 그래서 이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친일이면 다 친일이다. 그리고 지금 친일이니 아니니 가려서 뭐 하겠다는 것이냐.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화합을 해야지. 힘을 모아야지. 사상을 넘어서야지. 우리 전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초사상적으로 단합하자 하면서 자기들은 빨갱이라는 이 너울을 씌워놓고 무차별 학살하잖아.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 짧게 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48년 8월이 반민법,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죠. 이 특별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발족하는데 이 반민특위 활동은 1년 정도 진행되다가 와해돼 버립니다. 이승만 정권의 집요한 공작 때문에 무너져 버리죠. 제대로 친일 세력들을 응징하지도 못한 채 유야무야 돼버립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승만은 자신의 수하들, 핵심적인 부하들이 다 친일 세력들이었으니까 이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자신의 수족을 잘라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구 있죠? 노근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악랄한 놈들 있죠. 자, 이태수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비판 볼게요. 그 맥락에서 새로운 국가가 건설돼서 정부와 사회 각 방면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만이나 되는, 몇만 안 돼요. 몇만 안 됩니다. 한 줌이에요, 한 줌. 사실은 가족까지 합치면 몇십만이 반민족 행위의 죄로 낙인이 찍혀 추방돼 봐라. 이태수가 아들 이방근에게 하는 말이죠. 이 나라는 마비되고 민심은 흐트러져서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질 거야. 이 논리로 지금까지 밀고 왔던 아이가 이 논리로. 개혁이나 이 혁신은 혼란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갈등이 따르기 마련인데 늘 안정 속의 개혁, 안정 속의 혁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런 논리. 뭔가 이 잘못된 지점들을 수술하려면은 혼란스럽죠. 또 저항이 따르겠지, 당연히. 그러면 또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겠죠. 그런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이 과거의 잘못들을 우리가 징치할 수가 있는가? 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상처를 입어도 치유를 할 때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지. 아무 고통도 없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나? 지금도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일단 숫자를 막 부풀려요. 몇십만이다. 부풀려 놓고서는 그러다가 이 조선인이면 전부 다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지. 반민족 그 행위자 명단이 이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데서 나오죠. 핵심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면석이나 이 순사들 처벌하자는 거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직장을 갖춘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지. 그 사정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지. 적극적으로 조선인들을 동원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자들이 있단 말이야. 문인들이든 기자들이든 이 재벌들이든 또 경찰 고위 관리든 또 군 장교들이든 이런 놈도 있단 말이지. 그야말로 나라 팔아먹고 동포 팔아먹은 자들.
그 죄를 묻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는 온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정말 눈부신 발전을 보여줬음에 불구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불안한 요소, 정체성의 혼란을 언제든 야기할 수 있는 그 지점입니다. 갈등의 이 본거지이기도 하죠, 사실은. 갈등의 본거지라는 말이 가능한가? 그죠? 친일이 깃든 곳,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갈등의 중요한 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이지 공산당이 원하는 사태가 될까? 꼭 이런 거죠, 이런 거. 위협을 끝없이 조장합니다. 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렇게 많은 민중들의 호응을 얻게 됐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아요. 자기 권력을 박탈당하지 않는데 급급할 뿐이죠. 어떤 그 양심적인 선언이나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불가능하지. 이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국시인 반공이 근본부터 뒤집힐 건 안 봐도 뻔하다. 국시인 반공, 무시무시한 적이 있죠. 무시무시한 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지. 나는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아주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민족의 화합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희생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본말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해방된 지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새삼스러운 감이 든다. 이태수나 한성규의 이런 어법은 지금도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죠. 이때 이 빨갱이 사냥 안 했으면 우리가 적화됐을 거야. 이런 가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하죠. 물론 그런 과정이 있으려면은 이런 과정도 필요해야 되죠. 친일파를 정말 제대로 응징하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통일국가를 이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좌익과 우익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이 상상하고 또 만들어 나갔다면 그 국가를 말이야 어찌 됐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지. 이런 고민. 내가 언젠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사상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와 지금의 사회주의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를 경험했어요. 그게 이 소련이든 중국이든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의 사회주의는 우리 7, 80년대, 5, 60년대 사회주의는 또 다르지. 전 달라진다. 이런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는 이 정도 할게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탕진 소유로부터의 자유, 니힐리즘입니다. 탕진 소유로부터 자유는 앞에서부터 얘기해 왔었어요. 그리고 니힐리즘만 오늘 조금 집중해서 보면 될 듯 합니다. 이방근과 양준호가 대화하는 겁니다. 소유로부터의 자유에서 그 자유는 뭡니까? 라고 양준호가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유야. 이방근의 어떤 뭐랄까 자신의 철학 같은 것이기도 하죠. 지배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의 자유, 개인의 자유. 어찌 보면 리버럴리스트처럼 보이기도 하죠. 철저한 개인주의자죠. 이기주의자가 아니고 그런데 반혁명적이면서 혁명적이라고 오균이라는 사람이 이방근의 후배인 오균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이방근의 이 자유는 단순한 리버럴리스트의 자유가 아니고
아나키스트의 자유와 가까워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과 대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물론 끝없이 흔들리면서 자기 자신의 온전한 자유, 지배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그런 자유라고 그랬죠. 어쩌면 공산주의 미래상, 그러나 그건 꿈, 현실은 반대니까. 공산주의는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배운 공산주의하고 다릅니다. 정말 유토피아로서의 공산주의 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갖고 자신의 모든 개성들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세상, 꿈 같은 세상이죠. 이게 커뮤니즘입니다. 커뮤니즘.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했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그 공산주의 구성하고 많이 다르죠. 북한하고도 많이 다르죠. 이런 거. 우리 최인훈이 광장에서 신라를 비판했듯이 그런 공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르크스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꿈꾸는 사회를 그려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건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방향을 잃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 코뮌이란 말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코뮌, 이 코뮌이란 말은 이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명사로 쓰인 코뮌이라고 해서 해방 공동체, 억압이 사라진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코뮌.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말들이 쭉 나왔죠.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소통을 전제로 하는 소통. 커뮤니티 같은 게 소통이 잘 되는 사회예요.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본래의 의미를 떠올리시 바랍니다. 역사적 공산주의를 얘기하지 말고 역사에서 원시공산주의 시대 말고 소련이 시험했던 그런 공산주의와 구분되는 이방근의 말을 빌면은 꿈으로서의 공산주의겠죠. 이 꿈으로서의 공산주의를 꿈꿨던 사람들 많습니다. 현실에 많이 좌절하기도 했고요. 그 절망한 나머지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방근은 내가 보건대는 이 꼬민을 꿈꾸는 개인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 꿈으로 나아가는 그 힘이 이 니힐리즘이죠. 이 니힐이란 말은 니힐이란 말은 없음입니다. 없음인데 니힐리즘 하면은 허무주의라고 번역하는 순간에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주 강하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아나키즘이 그렇듯이 아나키즘도 무정부주의로 번역되면서 대단히 부정적인 어감을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 이 니힐리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태도로 바로 태도를 연상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죠. 그런데 니힐리즘은 대단히 긍정적인 그 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허무주의를 부정적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생성적인 리얼리즘이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게 이 옛 제도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자리에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니힐리즘은 파괴로 그치는 게 아니고 생성을 꿈꾼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이기도 하죠. 이게 니체식 허무주의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로서 부정적 허무주의가 있고 부정적 리얼리즘이라고 쓰자 우리는.
니힐리즘이 있고, 생성적 또 긍정적 니힐리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허무한 포즈, 니힐한 포즈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생각들을 밀고 나가면 무소유까지 나아가지. 소유해서 뭐 하겠어. 그러다 보면 가장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을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이방근의 경우 탕진의 문제,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이 의지의 표명, 이런 일련의 그 행동들은 이 니힐리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허무하게 바라봄으로써 이 세계와 다른 세계를 상상할 그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사랑을 하든 뭐 어떤 친구, 우정의 관계에 있든 그런 사람들과 헤어지거나 깊이 그 환멸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지.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허무의 출발점이 이 출발점은 두 방향으로 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관계라는 게 다 허망하고 허무하니까. 또 하나는 음, 허무하다 하더라도 이 깊은 허무 속에서 그 허무의 이 계기가 됐던 만남이나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이나 만남을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멘텀으로서 허무가 있을 수 있지. 음, 그런 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근은 가족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돈도 어떻게든 탕진하려고 하죠. 의미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죠. 그 근간에 이 허무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도저한 밑바닥에 깊이 흐르는 이 허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허무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인 스펀지이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생성해내는 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허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살아서 뭐하지? 이럴 때. 아마 지금은 이 빛나는 청춘인 까닭에 그런 지점까지 가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춘 시절에 이 깊은 허무의 맛을 때로는 쓰게, 때로는 시게, 때로는 달콤하게 맛보기도 하죠. 자, 볼까요? 이방근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용케 허무함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죠? 허무를 알면서도 하루하루 생활을 해나가죠.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 누가 모르나? 다 알죠. 다 알면서도 부대끼며 살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 허무한 짓을 왜 하나 하죠. 그러면서 또 꾸역꾸역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허무를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이게 가능할까? 니힐리즘은 반동, 반혁명 사상이다. 이제 자네도 그렇게 말하게 될 거야. 나를 두고 이제 반동, 반혁명적 사상의 소유자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는 거지. 왜? 이방근은 허무주의자니까. 과연 그럴까? 이 허무주의에 대해서도 좀 깊이 여러분 찾아보고 공부를 해 보기 바랍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철학자로서는 니체를 손꼽아요. 니힐리스트로서는 니체와 니힐리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저 깊은 허무의 심연에 다이빙에 들어가서 밑바닥에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뭐 문어든 전복이든 뭐든 뭔가 있는 걸 알고 그것을 따거나 잡아 와서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새롭게 숨 쉬는 힘을 얻게 되죠. 비유가 적절한가 모르겠다. 그렇게 허무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허무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숨이 막히는 사람도 있겠죠. 음, 어느 쪽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에 몇 번씩 이, 이 허무의 물속에 빠져들었다가 나오곤 할 겁니다. 허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방근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 소설 마지막에 이방근의 허무가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지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30만 원의 의미. 이게 탕진, 소유로부터의 자유, 니힐리즘과 다 연결되는 것이죠. 30만 원이 거금입니다. 거금. 엄청난 돈이죠. 이방근이 돈을 쓰는 곳이 크게 두 곳이지. 이렇게 이 조직, 그 혁명 조직에 돈을 주는 경우하고 하나는 이 서북 쪽에 주는 경우죠. 그 의미는 전혀 다르죠. 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서북에 주는 돈이 하나의 방어용이라면은 또는 무마용이라면은 이쪽 혁명 세력에게 건네는 돈은 적극적인 참여의 메시지죠. 직접 몸으로 뛰어들지 못하지만은 난 조직적 인간이 아닌지라 몸으로 뛰어들지 못하지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방근과 양준호의 대화가 길게 이어진다고 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지극히 명쾌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저는 30만 원을 단순한 돈이나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상입니다. 투쟁의 힘으로 바뀔 사상이고 상징입니다. 그렇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죠. 이방근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0장에 가면 한대용 얘기가 나오죠. 그 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그 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눈 부릅뜨고 보기 바랍니다. 아마 21장, 22장 읽고 읽거나 다 읽은 사람들은 얼추 감을 잡았을 줄 압니다. 약간 취기가 돈 듯한 양준호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그것은 도통, 도통하다 할 때 도통이에요. 깨달음이지요. 저로서는 이 형이 지나치게 도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나 도사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하하,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이걸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건 이방근의 니힐리즘입니다. 나오지. 이방근의 니힐리즘입니다. 우리 발표자도 얘기했었어요. 이방근의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이보다 혁명적입니다. 번역 이상하죠? 그런 이방근의 어떤 그 태도,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혁명적인 태도 또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니힐리즘의 의미 알겠죠? 모든 걸 탕진해 버림으로써 새로운 혁명의 힘을 새로운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혁명의 힘을 보태는 것이지. 이건 혁명적이죠. 그리고 취기가 돌았을 때의 중얼거림. 언젠가의 이 형은 위대합니다. 여기는 문장이 도치됐죠. 언젠가의 중얼거림. 뭐라 중얼거렸어요? 형은 위대합니다. 이 위대한 허무주의, 도전 허무주의, 이 화산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니힐리즘. 알았죠? 아마 이 니힐리즘 공부만 좀 깊이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지평이 좀 다르게 열릴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허무를 하나의 물속이라고 얘기한다면 물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허무는 정말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저 허무의 물속으로 심연으로 자맥질에 들어가서 전복도 따고 굴도 따고 문어도 잡고 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허무는 내 삶의, 사고의, 사상의 힘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에너지원,
또는 추진력이 될 수 있겠지. 우리가 이 활력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잠을 깊이 자야 하듯이, 깊은 잠을 자야 하듯이 가끔씩은 깊은 허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무화시켜 놓고 새롭게 산다면 어떤 삶이 가능할까?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겠죠. 네, 알듯 말듯 하죠.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쯤 가면은 이방근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30만 원의 의미 파악했죠? 원석 씨? 원석 씨는 돈 많이 벌면 뭐에 쓰고 싶습니까? 다산 씨는?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러지 않을 때가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지? 그게 생각하는 사람인 까닭이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산다면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화산도를 읽은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취직 공부하고 죽으라고 돈을 벌지? 이, 이, 이 뭐랄까, 지리하기 짝이 없는, 아무런 변화 없는 이 일상을 나는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이 자본주의적 삶이라는 게 과연 나를 이, 북돋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여러 고민들이 찾아올 때 허무의 파도가 여러분들의 저 깊은 내면 속에서부터 밀려올지 모릅니다. 그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허무의 파도와 함께 놀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혼자여야 되죠. 혼자여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있을 때는 허무는 잘 찾아오지 않죠. 삶의 의미들이 그 관계 속으로 투하되는데 허무가 찾아올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소파의 사상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좀 몇 번 얘기했었죠. 이 소파의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어 하나를, 개념어 하나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래? 해태로? 왜 이상한 소리가 났지? 자, 한울씨 따라해보세요. 헤테로토피아. 왜 안 따라해? 다 틀린단 말이야. 응? 그러면 누가 따라해볼까? 하진씨 따라해보세요. 헤테로토피아. 봐봐, 이게 안 따라하니까 여기 글자 이상해지잖아. 응? 헤테로토피아. 이렇게 이었어야 돼요. 헤테로토피아.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은 일단 우리가 유토피아부터 봐야 됩니다. 유토피아는 많이 들어봤죠? 유 플러스 토포스 S의 줄임말입니다. 그리스어의 줄임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하죠. EU 또는 유토퍼스. 여기 이 EU 또는 U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봐. 이 U는 다시 잠깐만. 요 있죠, U. U는 부정 접두어예요. 어디에도 없는 이런 뜻이고 EU라고 쓰면은 또 U죠. U. 조화로운 이런 뜻입니다. EU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이 EU 토포스를 뭐가 되나 이렇게 결합하면은 조화로운 땅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유토포스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도 없는 땅 이런 뜻이 되죠. 그렇지? 여기서 온 말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땅이면서 지극히 조화로운 땅이지.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건 인간의 가장 그 뭐랄까요, 간절한 이 기대, 바람 때문이었죠. 그 꿈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살 이유는 당연히 없고 죽을 이유도 없다고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유토피아는 뭐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안을 비롯해서 동서고금 어디나 있습니다만은 이 동양의 대동 세상을 포함해서 아주 많이 있죠. 천년왕국 등등 많은 문화권이나 이상향이 있습니다. 극락이든 천당이든 뭐 지상낙원이든 뭐든. 예. 근데 실현 불가능한 이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꿀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인간 존재의 어떤 깊은 이 딜레마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유토피아를 얘기하다가 이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누구라고 이름이?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 말과 사물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좀 어렵지만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책을 고등학생들이 다 읽는다 그러죠. 고등학교 대학 입학 시험에 푸코가 나오고 그러죠. 이 말과 사물에서 이 현실화한 유토피아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현실화한 유토피아. 자, 따라해봐요. 누가 따라해볼까? 최경민. 현실화한 유토피아. 이런 상상을 해요. 근데 이 개념을 계속 밀고 나가지 못하죠. 요즘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다른 세상 또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상적 유토피아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구상한 게 바로 헤테로토피아입니다. 토피아인데 장소죠, 장소. 헤테로란 말은 호모와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죠. 이질적인 토피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순간처럼 도래하는, 또는 순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있죠. 그런 장소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면은 가장 자유롭고 이 막힘없이 행동할 수 있고 그런가? 다산 게임할 때 PC방 가면 그러나? 우리 아들은 그런 것 같은데, PC방 가면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모두 자유롭고 자기 하는 게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모양인데 어떤가? 아니면은 이 신혼의 공간 같은 것들,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이 관계 엑스터시가 피어나는 장일 수가 있죠. 또는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아파트에 살면서 사는 사람들은 만나기 어려운 장소죠. 공간이죠. 다락방 같은 게 어떤가? 다락방. 나 혼자 꿈을 꿀 수 있고 하늘의 별과 만날 수 있는 자리. 순간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유토피아이겠죠. 이게 가능해? 무슨 얘기인지? 나는 지금은 좀 덜한 편인데 공부방에 들어가서 서재에 딱 앉아서 책을 펼치고 뭐 또는 가끔씩 음악 듣는 순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순간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경우 그렇죠.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 서재를 공동묘지에 비유했습니다. 다 죽은 사람들의 말들이죠. 죽은 사람들의 이 목소리들이 관의 형태로, 책이라는 게 관의 형태잖아. 관의 형태로 지금 간직되어 있는 것이지. 해서 사르트르는 서재를 거대한 공동묘지라고 얘기했고, 이 비평가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시키는 영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매.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시켜주는 이 매개자라고 얘기를 했죠.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멋진 표현이죠. 그런 이 공동묘지가 아주 편안한 엄마 뱃속과 같은 유토피아일 수 있겠지. 이방근의 경우는 어떨까? 이방근의 경우는 바로 소파지. 소파야말로 이방근에게는 이 일상적인 그 삶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평온하고 가장 자유로운 장소였을 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실화한 또는 현존하는 유토피아는 어디입니까? 조금 방향을 바꿔서, 언제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합니까? 화산도 읽을 때? 아니라고? 화산도를 읽는 책상이, 또는 누워서 읽는 경우라면 침대가 여러분들의 이 헤테로토피아일 수가 있죠. 그런데가 중요해요. 이 헤테로토피아를 영속화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현실에 적응할 수 없는 부적응 인간이 되고, 이 헤테로토피아는 바로 지옥으로 바뀝니다. 뭐 아파트의 예를 많이 드는데, 이 아파트야말로 가장 이 독자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점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또 얼마든지 연대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게 다 갇히고 단지화하면서 여기가 지옥이 될 수 있지. 만약에 앞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가져오자면, PC방에서만 24시간 계속 있어라. 뭐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지옥이겠죠. 넌 어떤 짓도 하지 말고 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별만 보고 있어라. 그건 지옥이겠지. 이 공동묘지가 그렇게 좋으면은, 이 서재가 그렇게 좋으면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만 있어라. 이건 지옥이죠. 그야말로 죽음의 장소겠지. 그래서 이 미셸 푸코는 그런 구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삶의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유토피아와 같은 장소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예를 드는 게, 놀이공원 같은 경우도 하나의 헤테로토피아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세계가 놀이공원화 하면은 그건 다 뭐가 돼버리나? 지옥이 돼버리지. 이런 모순적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개념어 같기도 한데, 여러 논의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이방근의 소파, 상당히 넓은 소파로 우리는 상상하죠. 마당, 정원을 앞마당을 내다보고 있는 방향에 이방근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방근과 자리에 앉은 이방근은 다르죠. 근데 이 화산도 처음부터 이 자리, 동굴에서 끌어낸 것이 나다라고 유달리는 계속 강조를 했죠. 이제 양준호도 이제 소파의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소파에서 온갖 자유를 꿈꿀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현실로 오면은 부딪히죠. 이게 부딪히죠. 그러면은 이 소파를 어찌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소파에 계속 앉아 있는다면은 우리 이방근을 주목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방근에게도 지옥일 겁니다. 소파에 앉아서 그냥 그대로 죽어라 이거지. 또 이방근이 가는 곳이다 소파화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지. 내가 만약에 아무리 책 읽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한다 손치더라도 노래방 가서
또 어디, 또 뭐가 있나, 맛있는 맥주집 가서 책을 펴놓고 낑낑대고 있으면 그 꼴불견이죠. 그건 지옥이지, 지옥. 비유가 적절한 건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소파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이 소파는 이방근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장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방근의 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백이 다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 소파에 앉았을 때와 일어섰을 때 그 낙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차들이 있을 때 또다시 소파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다듬고 또 생각을 벼리기도 하죠. 날카롭게 벼리기도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문장을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갈 겁니다. 이형, 양준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형이 소파에 계속 앉아있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양준호도 현실로 뛰어나와서 우리 조직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소파에 계속 앉아있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원래 이방근의 사상이잖아요. 소파에 계속 앉아있는 것, 이게 하나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소파에서 펼치는 사상이죠. 소파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제 와서 그 몸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파에 있을 때야 이방근은 이방근다울 수가 있죠. 이방근은 이방근다운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걸 두고 소파의 사상, 소파에서 길어 올린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죠? 물론 걸으면서 사고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걷는 순간을 하나의 사상이 이어지는 시간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겠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방근의 경우는 이 소파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더 봐요. 어디에 가든 마찬가지고 자신의 자유는 머릿속에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이제 소파의 사상이죠. 자신의 자유는 머릿속에밖에 없다. 소파에 앉는 순간 머릿속에서만 모든 게 움직이죠. 옥중에 있는 인간의 자유도 그렇다고 이 형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지금 죄수는 아니지만 이 섬을 나갈 마음은 없다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니까 제주도에 머문다는 것은 표현으로는 제주도를 부정하면서도 제주도를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양준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이제 행동으로 나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말을 하죠. 그런데 길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짧게 잘랐습니다.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443쪽에서 445쪽, 그죠? 그리고 446쪽까지, 아니 8권 46쪽까지 쭉 보시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부터 참 이런 얘기겠죠. 소유로부터의 자유, 아니지, 자네가 말하는 소유 한 채로의 자유를 실천하게 되지 않을까. 그 이상 뭐가 필요한가? 왜 나에게 줄을 매달아 잡아 끌려고 하는가? 왜 내 자유를 구속하려고 드나? 난 조직의 인간이 아니야. 조직 인간이 아니다. 이 소파는 1인 소파죠. 철저하게 개인적 공간, 개인적 장소지. 이방근에게 딱 맞춤한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펼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나를 여기에서 끌어내서 조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난 조직의 인간이 아니다. 소파에서도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허무주의든 뭐든 혁명이든 뭐든. 이제 소파에서 벗어나서 이방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죠. 그리고 소파로 이 귀환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잘 봐야지. 소파를 온전히 벗어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다시 말해서 이방근의 사상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순간 소파와 이방근은 분리되겠죠. 그 순간이 이 소설의 결말일 겁니다. 이해가 됐죠?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면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혜택을 투표는 어디인지부터 시작해서 이 방 소파까지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어렵지 않죠? 제주새끼, 신세계 사건, 애국자금, 굴욕의 감정. 제주새끼란 소리를 듣고 서북새끼를 맺히죠. 그러니까 한병호를 매개로 해서 애국자금 좀 내시오 얘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 찾아오는 굴욕의 감정. 이건 차별을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참담하죠.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는 나중에 여순 문제 언급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내부 식민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들이 그랬죠. 내부 식민지란 말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립 과정에서, 단독정부 성립 과정에서 첫 내부 식민지로 지목당한 곳이 바로 제주입니다. 그리고 제주를 측면에서 지원했던 그 14년대에 있었던 그 여순 사건이 있죠. 여순이 또 다른 식민지가 되죠. 그리고 7, 80년대에는 전라도, 특히 80년대 초반 광주가 내부 식민지가 되죠. 이 제주 새끼, 빨갱이 새끼, 전라도 새끼, 이렇게 한국의 이 정통성을 상실한 부당한 권력들은 내부 식민지와 내부 생민지인들을 생산해 왔었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굴욕의 감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감정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합리적으로 이 소설을 해석하고 뭐 대단한 이론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뭐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 감정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즘 감정학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학, 감정사회학, 감정인문학 이런 게 있어요. 분노나 공포나 두려움이나 모멸감이나 굴욕이나 이런 감정들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집단 심리와 어떻게 연동되는지 흥미진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감정학이라는 게. 이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이방으로서는 굴욕적이었겠어요. 이 돈을 애국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바쳐야 하니. 굴욕적인 감정이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불쾌한 기분. 지금까지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던 것이었다. 아니, 다른 명분으로 대체하여 의식 위로 뚜렷이 부상시키지 않고 지내온 것이 지금은 부정하기 어려운 감정의 너울이 되어 마음의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전 도민이 무서운 굴욕 속에 있다. 요 8권 148, 149페이지 잘 읽어야 됩니다. 굴욕. 적어도 직접적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잃지 않고 있는 것은 굴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게릴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굴욕에 맞서 싸우는 게릴라뿐이라는 얘기죠. 이 감정을 키워드로 해서 제주도에서 게릴라들의 저항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 굴욕의 감정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굴욕이나 모멸이나 이 치욕, 그죠?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저항한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굴욕과 모욕과 이 모멸과 치욕을 다 감수하면서 이런 노예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들고 일어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굴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견뎌야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게 우리 관계, 가족이든 뭐든 관계로 이어지면 더군다나 그렇죠.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굴욕에 맞서고 있는 것은 게릴라일 것이다. 이런 자존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굴욕에 맞서 싸우는 게릴라일 것이다. 게릴라 투쟁의 이유를 굴욕에 맞서 싸우는 데서 찾는 거지. 어떤가? 이런 부분들 감정의 관점에서 읽어도 아주 재밌어요. 이방근을 휩싼 이 감정들, 특히 서북을 대할 때 이방을 휩싼 감정들 이런 것이죠. 환멸, 굴욕, 모멸, 모욕, 치욕 이런 것들이죠. 이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자들이 설치고 다니고 판치고 다니고 그들이 권력을 다 장악하고 정작 어떤 식으로든 식민지 이 지배 권력에 싸우자 했던 사람들은 다 배제되고 말이야. 여기서 오는 모욕감 있죠, 당연히. 어찌할 것인가? 일본으로 도망갈 것인가? 이 오욕의 땅을 버리고 나를 짓밟았던 땅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딜레마. 아니면 여기에서 굴욕에 굴복해서 빌빌 살 것인가? 아니면 게릴라가 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이 깊은 허무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단해야지. 그 결단이 결론일 거야 아마. 네, 이런 지점들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가? 친족회의 결혼선언 양자수용. 친족회의의 이유는 이방근의 결혼을 다그치기 위해서였죠. 문난설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하지. 다른 집안의 딸과 맞선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맞선을 보라 그러죠. 이방근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요. 내가 무슨 종마냐 하면서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양자를 이게 드릴 수도 있다라는 협박과도 같은 발언에 대해서 양자 드리려면 드리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야말로 이제 가족을 나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건 20장 그죠? 21장 정도 좀 가야 보겠네요. 보세요. 기묘하지만 필요하다면 이 집에 양자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유언이도 한몫 거들죠. 계모, 선옥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어. 기억나죠? 어떤 이 가정이 이태수 집안이 파멸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지. 그 부분 잘 봐야 돼요. 이유원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이방근이 이유원에게서 아주 무서운 모습을 보죠. 그리고 이태수도 아들 이방근을 들어 정말 알지 못할 놈, 무서운 놈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건 가족까지도 이 파멸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지. 이방근만 자신이 사라지면 이 가족은 끝나는 거지. 아니면 양자한테 물려주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가족 관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돈을 탕진하는 것과 이 가족을 벗어나는 것은 의미 이론적으로 보면 같은 선상에 있지.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 돈을 버리듯이 가족도 버리는 거죠. 그게 탕진이란 것이기도 하겠지. 가족의 이 울타리를 다 버린다는 것이니까. 가족의 보호의 울타리라는 걸 다 포기한다는 뜻일 테니까. 이방근의 심리적 동선을 잘 따라오라 그랬죠. 이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다 설명 볼까요? 이 집안을 버젓한 아들이자 종가의 종손인 자신을 대신해
권위 있는 의무와 동시에 모든 재산, 그 밖의 권리까지 계승하게 될 양자를 들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가령 이것이 문중에서 시도한 도발의 결과로서 이방근 쪽이 걸려든 게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고 문중으로서의 도리나 이치가 통할 여지가 없었다. 번역이 좀 이상하죠? 번역이 많이 이상해요. 아니 이방근이 정말로 머리가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이른바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또는 뭐 관습적인 타성적인 사고 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방근의 이런 태도들을. 이게 이방근의 이런 태도는 다 앞에서 얘기한 굴욕과 함께 혁명 4.3이라는 그 봉기에서 촉발된 혁명적 그 분위기와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하나만한 소인한데, 그래서 이 자기혁명, 이방근 개인의 혁명의 과정이기도 하죠. 모든 걸 탕진은 파괴와 어떤 동의어에 가깝죠.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자신을 새롭게 승화시키는 것. 이게 개인적 차원의 혁명이라면은 이 이방근의 개인적 차원의 혁명은 제주도의 그 게릴라들의 혁명과 맞물려 있죠. 그죠? 이 혁명은 이방근이 직접적으로 이 게릴라의 그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게릴라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속에서 양준호를 매개로 하든 남승지를 매개로 하든 아니면 강문구를 매개로 하든 또는 이의원을 매개로 하든 그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내적인 혁명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화산도의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회를 위한 혁명, 뭐 세상을 바꾸기 위한 혁명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바꿔나가는 혁명, 이게 이방근의 길입니다. 이런 게 허무주의나 뭐나 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 개인의 혁명을 동반하지 않는 사회혁명은 대단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몽은 늘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죠. 민주주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하는데 제도나 어떤 이 시스템만 시스템 제도만 민주주의여서는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민센터 가서 큰 소리 치고 그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인 이 자기혁명의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수많은 싸움, 김수영이 말대로 피를 경유해서 깊은 고독 속에서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 그저 제도만의 혁명, 사회적 혁명만을 얘기해서는 나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 얘기도 한번 깊이 있게 토론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배고파서 더 이상 강의 못하겠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때늦은 제 10강 강의입니다. 늦어서 다시 한번 미안하고요. 아직 끝이 안 보이는 동지들 열심히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을 쯤 해서 11강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12강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업로드 할게요. 네. 한국 현대소설 작가의 현장 제 10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